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하자는 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는데, 일단 내년에는 올해처럼 모든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걸 신청해서 전세 보증금을 일단 지키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세입자에게 이와 관련한 제도가 조금 더 유리하게 바뀝니다. 4년 뒤에는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보험료 수지가 이렇게 적자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은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거나 투자 자금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깜짝 인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뉴스들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6월 23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기분 좋은 금요일 아침 경제 뉴스들도 산뜻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손에 잡히는 경제 박세훈 작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금요일에 늘 나오시던 이상은 기자님은 오늘 못 나오셨네요. 이 기자님 회사 일로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출장. 네.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부터 간단하게 먼저 듣죠. 네. 최저임금. 네. 일단은 우리는 최저임금을 매년 그때 모여서 결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년 거 어떻게 할지.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좀 다르게 정해보자. 네. 다른 나라는 업종별, 지역별 다 다르기도 하다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했는데, 일단은 그렇게는 안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됐다면서요? 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해야 한다는 건 경영계 쪽 주장이었는데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 음식점업 이 세 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주는데 지금 한계가 좀 있으니까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업종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건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이랑 취지에 반한다라고 봤었고요. 그래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위원들끼리 모여서 투표를 했는데 업종별 구분은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은 지금처럼 모든 업종에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럼 내년 최저임금의 시간당 얼마 이렇게 정해져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직은 안 정해졌습니까? 예,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는 노동계랑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 요걸 두고 이제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근데 매년 양측이 생각하는 격차가 커서 법정 기한 내에 합의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번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건 시간당 12,210원입니다. 이걸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걸로 간단하게 계산해 보면 월급으로는 대략 한 255만 원이거든요. 예. 지난 2년 동안 물가는 7.7% 올랐는데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6.6% 올랐다. 월급 오른 것보다 생계비 지출이 더 많이 늘어서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낮아졌다. 따라서 12,210원은 돼야 한다라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물가 오르고 경기 침체되면서 어려운 건 소상공인이랑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맞섭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경영계는 일주일에 하루씩 계산되는 주휴 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시급은 이미 11,300원을 넘어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지금 중소기업의 절반 가까이가 이자 비용도 감당을 못하는데 더 이상 빚내서 인건비를 충당하기도 힘든 상황이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다만 경영계는 어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지금 얼마로 하느냐보다 일단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하는 걸 결정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예. 어제 표결 직후에 경영계 쪽이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회의가 그냥 종료가 됐거든요. 다음 회의가 27일에 있고 아마도 그때 이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건데, 거의 매년 경영계에서는 동결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합니다. 일단은 양쪽이 협상안 내놓는. 네. 그리고 격차를 좁혀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투표를 결정하게 되죠. 투표하는 이 모임, 위원회는 그러니까 노동계 3분의 1, 9명. 경영계 3분의 1, 9명. 정부 쪽 3분의 1. 9명. 그렇게 모여서 지금 투표도 하고, 네. 협상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입자 집주인 분들께서는 좀 잘 들으셔야 될 뉴스네요. 김현우 소장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네. 앞으로 임차권 등기라는 게 좀 수월해진다던데, 이게 임차권 등기는 뭐고 왜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왜 수월해지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다 궁금합니다. 아니
전 국민이 웬만하면 세입자 아니면 집주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집주인 분들도 아셔야 되는 거고 사실상 이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거는 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는 건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리고 실제로 그 집에 거주하면서 점유를 유지하는 거.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 세 가지가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와 순위가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경매 대금이 법원에 들어오면 그 대금을 누가 먼저 가져갈 거야라고 했을 때 요 순서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라서 예. 이 상태에서는 뭐 내가 확정일자 받은 그 다음에 집주인이 다음 순위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은 나보다 후순위에 돼 있는 거니까 전세 보증금은 다음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집주인이 이제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못할 경우에는 세입자는 그 집에서 돌려줄 때까지 계속 살 수는 있어요. 거주가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당연하겠죠. 세입자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다음 집 이미 정해놨을 경우에. 네. 그런데 예. 보증금을 돌려줘야 이사 가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입주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때 그냥 이사를 나가버리면서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하게 되면 그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원래 살던 집의 대항력을.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남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을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없기 때문에 빨리 받았던 번호표가 무효가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뭐 전세보증금을 반환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해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번거로워지죠. 그럼 참 그 제도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서류상으로 세입자가 1번 번호표 받고 있으면 그렇죠. 그 다음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든 배탈이 나든 뭐 취업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 그게 사실은 두 가지 법이 여기에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부동산 등기법에 우리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다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래야 다음에 뭐 돈 빌려주거나 세에도 들어오려는 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 내가 임대차 보증금을 냈다라는 거는 그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는 권리가 아니라 사실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등기부 등본상에 날짜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신고에서 확정일자 받은 걸로 그것을 대신한다라는 거라서 그러니까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걸로 네. 그 두 가지의 세트로 나는 등기부 등본에 내가 세입자고 전세금 얼마인지 굳이 안 표시하고도 맞습니다. 1번 번호표가 생기는 건데. 네. 그런데 그걸 빼버리게 되면 이제 아예 번호표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 이럴 때 대항력을 유지하려면은 뭐 가족이 여러 명인 경우에 한 명은 전입신고를 거기에 그대로 두고 뭐 짐도 몇 개 놔두면서 이제 점유를 하는 걸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예. 뭐 혼자 살거나 그러면 불가능할 수도 있죠. 예.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다가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이 임차권을 남겨놔야 이사를 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 임차권 등기를 완료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사를 가더라도 번호표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내가 사실상 살고 있는 거와 동일해. 그렇습니다. 그 누가 봐도 등기부 등본 띄워보면 나오니까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전세보증보험이라고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이걸 네. 가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는 걸 전제로 해요. 예. 되고 나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요 비용은 뭐 한 4만 원 조금 넘게 들어갑니다.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집주인의 과실로 해가지고 등기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임차권 등기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그 집에다 꼭 해야 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사를 굳이 가려면 네, 맞습니다. 좀 집을 비워야 되는 사정이 있으면. 네. 그러니까 사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네. 주민센터랑 법원 등기소랑 연결해서 이 세입자가 저 집에 사는 임차인입니다. 네. 라는 걸 법원 등기부 등본에다가 자동으로 표시되게 국가가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입자의 권리는 나중에 전세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가든 어떻게 이사를 가든 네. 이사 가는 거야 세입자의 권리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전세금 받기 전에는 그 등기 안 지워주면 자동으로 되는 걸 텐데 네. 이걸 세입자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는 걸로 제도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네. 그러면 나는 떠나야 되겠고 오늘 네. 김현우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 떠나면 안 되고 네. 이른바 집에다가 찜 해놓고 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집주인 등기부 등본에 내 맘대로 내가 세입자라는 이유로 찜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 마음대로 저 인터넷 등기소랑 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여기는 찜 이렇게 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예.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 마음대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이 등기소에 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원에다 신청을 통해 가지고 법원에서 그럼 임차권 등기를 해라라고 명령이 나오면 그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관할 법원에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예. 이상이 없구나 사실이구나 하면은 임차권 등기를 하라는 명령이 나오긴 하는데 그걸 집주인한테 우편으로 알립니다. 예. 이런 사실이 있어서 너희 집 등기부 등본에다 이거 기록할 거야. 그런데 그 집주인이 그 법원의 결정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받았다는 신호가 법원으로 가야. 그렇죠. 그런데 집주인이 일부러 문 닫고 누가 왔는데 안 열어주거나 없는 척하거나 아니면 진짜 잠적해버려가지고 이 결정문을 줄 수가 없을 때가 문제예요. 네. 이러면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집주인 주소 제대로 된 거 맞아? 하고 세입자한테 다시 확인을 해서 보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맞으니까 다시 보내겠죠. 그럼 또 안 받으면 다시 한번 이런 명령이 나오고 이런 게 이제 수차례 반복되다가 몇 차례 진행을 했는데도 전달이 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통해서 전달된 걸로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공시송달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가 그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집주인이 받아야. 네. 근데 이게 집주인이 받고 동의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 세입자가 우리가 보기에는 확실한 세입자인데 네. 이분이 집 비운다고 하니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알거나 있으세요? 네. 라고 하는 거니까. 네. 그건 결국은 법원이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건데 네. 그걸 집주인이 받든 안 받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집주인도 오케이를 해야 되는 거라면 이 절차가 필요한데 네. 전달됐음? 이게 봉투를 열어봤는지 안 봤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절차인데 뭐 집주인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그럴 거면 동의를 받든가.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집주인이 받으면은 이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뭐 일주일에서 열흘이지만 안 받아버리면은 야. 한 달에서 두 달까지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세입자는 결국은 되는 건데. 빨리 이사 가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발 네. 동동 구르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 마음이 굉장히 그렇죠. 급하죠. 네.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완료돼야 어쨌든 세입자는 이사를 갈 수가 있는데 예. 이 신청을 하고 나서 법원의 결정이 있어도 집주인이 이렇게 송달을 피해버리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되죠. 그런데 네. 이 관련 법이 엊그제 개정이 돼서 예. 7월 19일부터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결정문이 나오기만 하면 집주인한테 송달되지 않더라도 즉시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지도록 이제는 바뀝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네. 그렇게 바꾼다는 거죠? 네, 이제야 바꿉니다. 그게 사실 민사집행법에 있었는데 그 항목이 누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추가적으로 돼서 이제는 결정문이 나오면 송달되지 않고도 야. 실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게 이게 세입자가 집은 떠나야 되겠고 전세금은 못 받고 지금 걱정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태인데 하루라도 빨리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뭐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씩 걸리는 이 제도를 지금까지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걸? 아마 이런 이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사례가 다수 나왔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못 받았었던 거 아닌가. 아니, 한두 명이 발을 동동 굴러도 우리나라 국민인데 그건 지켜줘야죠. 꼭 우리나라는 뭐 항상 집단 피해자가 생겨야 법이 바뀌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피해를 당하려고 해도 혼자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좀 대세가 이쪽이면 항상 그쪽으로 가는 습관이 생기죠. 나 혼자 왼쪽 길로 갔다가 나 혼자 피해받으면 똑같은 피해자라도 구제가 안 되니까. 네. 아닙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잘못한 거 같아요. 아닙니다. 김현 소장님이 잘못하신 건 아니고요. 예. 다행히 보완은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도 계약 기간은 만료되고 그래도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줘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집주인이 이거 돈 안 돌려주실 것 같은데 또는 못 돌려주는 상황인 것 같은데라고 하면 네. 나는 날짜 맞춰서 이사는 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두 달 전에라도 네. 신청하면 그거는 어차피 세입자가 정당한 세입자이기만 하면 등기부등본에 찜해두는 제도라니까. 네. 미리 좀 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저도 그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임차권 등기를 집주인이 동의를 하기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집주인이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하면 꺼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겠죠. 왜냐하면 등기부등본에 뭐 네. 근저당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압류 혹은 임차권 등기 이런 게 써 있으면 네. 이 집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임차권 등기, 임차권이라는 건 사실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제 날짜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임차권 등기를 하다 보니까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예. 이 집주인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전셋집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될 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이 집주인이 보증금 잘 안 돌려주는 집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무슨 신용등급도 대출 받으려고 조회한 흔적이 있으면 그렇죠. 이 친구 뭔가 문제 있구나 싶어서 신용등급 낮췄는데 네. 이제는 대출 받을 때는 그 금리 비교하는 건 상식이니까 네. 다 비교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했을 테니 네네. 이제는 신용정보 조회하는 게 흉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도 개인적인 마찬가지로. 생각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 세입자든 월세 세입자든 그렇습니다. 한 4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모두 다 같이 하면 이상한 게 아니고 그럼 딱 제 날짜에 안 돌려주더라도 저는 이사 갑니다 하고 나가더라도 내 권리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세입자 보고 하라고 하지 말고 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하면 동사무소에 거기 동사무소랜다. 이게 요즘 주민센터로 바뀌었는데. 네. 이거 참. 주민센터에 전산으로 등록이 되잖아요. 네. 그 전산과 법원 등기부등본 전산을 연결하면 전입신고하는 순간 그쪽으로 등기가 같이 되도록 하면 뭘 더 쓸 게 있고 뭘 더 그렇죠. 신고할 게 있다고. 아주 깔끔하죠. 물론 이제 말소를 따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그것도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전입신고해서 빠져나가면 말소 자동으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참 보완됐으면 좋겠는데 예. 바뀌겠죠 뭐. 저희가 이렇게 하면 그래도 뭐 한두 달 내지는 빠르면 한두 달. 네. 뭐 늦으면 몇 년 후에 바뀌더라고요. 좀 빨리 몇 년 후가 아니라 예.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리하면 바뀌는 건 집주인한테 그 편지가 도달 안 돼도 자동으로 임차권 등기가 되는 걸로 7월 19일부터는 그렇게 바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작가님, 네. 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갑자기 0.5%포인트를 확 올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 5%가 됐는데요. 사실 뭐 올릴 거라는 건 다들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며칠 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5월 달께 발표가 됐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리겠거니 하고는 있었지만 갑자기 0.5%포인트를 올리는 바람에 이제 깜짝 놀란 분위기예요. 어제 영국 런던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꽤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네. 지금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영국도 물가가 참 안 잡히는 분위기인데 에너지 가격이랑 식료품 가격은 상승폭이 좀 줄고는 있지만 항공료, 뭐 여행비, 콘서트 입장료, 컴퓨터 게임 가격 이런 항목들이 꾸준히 물가 상승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쯤 가면 이제 기준금리가 연 6%를 찔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특히 주택담보대출 받은 사람들이 비상이 걸리게 됐어요.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2년 주기로 좀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거의 제로 금리일 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네. 올해 연말에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지게 된 겁니다. 음흠.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 기업들한테도 부담인데 영국의 물가랑 기준금리 급등이 영국 기업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네. 요거는 11시 송경제 플러스 시간에 어여진 소장님이 자세히 정리해 주실 겁니다. 오늘 네, 오늘 여성시대 끝나고 그렇습니다. 많이 그 채널 고정하고 있으면 나온다는 그 손경제 플러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우 소장님,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 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내는 분들이 많고 네. 타가는 분들은 적으니까 네. 계속 그 거기에는 금고에는 돈이 계속 쌓이고 네. 굴려서 불어나는 것도 있고 네. 그래 왔는데 4년 뒤에는 국민연금 내는 분보다 타가는 분이 더 많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주식, 채권, 부동산 팔아야 되기 시작한다. 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라는 건데 이 국민연금 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앞으로 5년 동안 국민연금 재정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네. 이제 매년 보고서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7년 되면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질 거다, 적자가 될 거다라는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이게 원래는 2020년에 예상했을 때는 2030년 되면 이렇게 적자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한 건데 예. 이 시점이 3년이 당겨진 거죠. 뭐 수익률도 좀 떨어졌고 뭐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는 변경이 돼서 이렇게 앞당겨진 건데 예, 출산율은 아기가 태어나는 건데 그것도 국민연금은 30세쯤 돼야 내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 인구가 달라졌을 리는 없죠. 예, 요 적자 전망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보험료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된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게 갖고 있는 자산을 이제 처분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 돈으로 지급을 못 해주니까 갖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뭐 대체 투자 자산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네. 연금을 지급해 줘야 된다는 건데 당초 적자가 되는 시점을 2030년으로 봤을 때는 이때 국내 주식 비중을 점차 줄여가지고 2030년부터는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많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되기 전까지는 수익률도 극대화돼야 되겠지만 적자가 되는 시점에서 국내 주식만 잔뜩 갖고 있고 국내 채권만 잔뜩 갖고 있으면 시장에다 이걸 파는 바람에
그 시장에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예, 매물이 막 쏟아져 나올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국내 비중을 줄여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증시가 안 좋을 때 국민연금이 자꾸 주식을 파니까 이제 별로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죠. 너희들이 그렇게 팔면은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리고 너희들이 해외 주식 사느라 그게 달러가 자꾸 바깥으로 나가니까 환율이 올라가지 않느냐라는 비난을 듣다 보니 이런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기가 좀 어려웠던 게 국민연금 입장이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는 적자 시점이 뭐 3년, 4년 앞으로 확 당겨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기금 운용에 변화를 주는 게 필연적일 수밖에는 없게 됐습니다. 결국은 타가는 돈이 많으면 국내 주식을 먼저 팔아야 될 텐데. 네, 그렇습니다.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쉽지 않겠네요. 네, 국민연금이 계속 지금 사주는 상황에서도 주가가 이 정도인데 네. 파는 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마치 그 역풍 맞고 나가는 배처럼 네. 쉽지는 않을 텐데 또 그걸 아는 분들은 또 팔기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주식시장에도 꽤 큰 변화가 생각보다 빨리 오겠네요. 그래서 4년 뒤가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김현우 소장, 박세훈 작가였고요. 광고 잠깐 듣고 친절한 경제로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박한우리 님이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데 뭘 투자할지 고민하시다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중에서 미국의 S&P 500이라는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고. 그런데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게 분명히 미국 주식시장은 마감을 하고 문을 닫았는데 미국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 ETF는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면서 막 거래가 되더라. 아니 미국 주가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ETF라면서 미국 주식시장은 문을 닫았는데 계속 가격이 움직이는 건 왜 그런 거냐? 뭘 따라 움직이고 있길래 그런 거냐?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ETF라면 당연히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내리면 같이 내리는 게 맞고 미국 주식시장이 안 열리면 가격이 정지되어 있는 게 맞는데요. 미국 시장 그대로 복사하는 ETF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실제로는 미국 시장이 문을 닫았을 때도 미국 시장 따라가는 ETF는 진짜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럽니다. 그 이유는 미국 시장이 문을 닫았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지수에 베팅하는 선물 시장은 밤에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선물 시장이라는 게 미국 주식시장의 주가 지수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아마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베팅을 하는 거니까요. 그 베팅대로 시장이 움직인다고 가정을 하고 미국 주식 따라가는 ETF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팀과 브라질 축구팀이 게임을 하면 스코어가 어떻게 될까? 이걸 놓고 거래를 하는 ETF가 있다면 그 축구 경기 열리는 그 순간에만 그 ETF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경기 일주일 전에도 경기 한 달 전에도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게임은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보고 움직이냐 그러면 축구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도박사들의 예측치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듯이 미국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ETF도 미국 시장이 안 열리는데 뭘 보고 움직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미국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베팅하고 도박을 하는 선물 시장이 있으니까 그 선물 시장이 가리키는 신호를 보고 움직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미국의 선물 시장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24시간 이렇게 중요하게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은 쉬기는 쉬는데 아시아 시장이 깨어나는 미국 시장으로 일요일 오후 5시쯤 되면 선물 시장은 다시 문을 열고 선물 시장 종사자들은 그 시간에 출근을 합니다. 그거 보고 움직이라고 시장을 열어주는 거죠.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